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핫테크, 금계란 이런 말이 최근 유행했었는데요. 말로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식품 물가 상승률이요. 선진국 모임인 OECD 가운데서도 최상위였습니다. 매일 마주하는 이 밥상 늘 감사하며 먹어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립니다. 매일경제 일면에 실려있는 기사입니다. 상반기 1,200만 명 백신 접종 후 거리 두기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어제 방역당국에서 나왔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풀고 출입국 때 자가격리 면제 이런 게 앞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조건은요. 1,200만 명 상반기에 접종이 일단 된 다음입니다.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오스카 시상식. 우리나라 배우입니다. 윤여정 씨 연기상을 받았습니다. 미나리처럼 버틴 50년 행복한 여정. 이 여정은 사람 이름의 여정이기도 하고요. 뭔가 멀리 떠나는 그 여정의 뜻도 담겨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진 두 개를 비교했습니다. 1971년 영화 데뷔 청룡상 여우주연상을 받았을 당시의 모습. 그리고요 그 옆에는요 어제입니다. 2021년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았을 당시의 모습. 어제 사진입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윤여정,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아카데미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영화 미나리로 여우조연상, 수상 소감은 최고의 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는 게 아니라요. 미국 현지에서도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미국 언론은요. 내년 오스카 사회 보는 걸 추천한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역시 윤여정 씨 관련 소식을 일면에 크게 싣고 있어요. 윤여정 오스카 연기상 문을 열다.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연기상. 그동안은 사실은 뭐 감독상, 작품상은 있었어요. 지난해입니다. 그러나 연기상이란 측면에서 뭔가 남다르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고 있어요. 백신 개발한 나라, 자국 우선주의, 이거 지나치다, 문제가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어느 나라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요, 내달 말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발언이라서 뭐 어떤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기사는 좀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심한 발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깊숙하고 풍부하게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경민 전 국회의원, 화면 가장 맨 왼편에 오늘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께서도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장윤미 변호사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장혜찬 시사평론가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화면에 네 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유쾌한 74. 통상전 70 넘으신 어르신들 유쾌한 삶보다는 뭐 경륜, 뭐 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유쾌한 74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윤여정 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그를 지켜라. 여권 내에서 이 그에 해당하는 인물, 방송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두 눈을 넘어서 지켜야 된다. 약간 이런 분위기의 목소리들이 있어요. 이 내용 좀 다뤄볼 예정이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한 명만 때린다. 여당의 대선 주자 경쟁 상황입니다.
1등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한 정세균 전 총리의 어떤 비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내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이 남자 달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남자는요, 20대 남성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뭐니 해도 오스카 시상식, 그리고 그중에서도 윤여정 씨의 수상 내용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기사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운이 좋았다. 그녀는 겸손했지만 50년 연기 여정에 세계가 찬사를 보냈다. 그렇습니다. 여우 조연상을 받은 겁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은요, 미국 LA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시상대에 올라서 뭔가 감격한 듯한 모습인 거죠. 이 사진으로 실려 있고요. 한국 배우 최초 오스카상 미나리로 여우조연상을 받았다. 그러면서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수상 소감 그리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요. 그 표현 하나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경쟁 아닌 각자의 연기 펼쳐 두 아들 일하란 잔소리에 덕을 봤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특유의 재치 있는 입담을 덧붙여 고 김기영 감독의 감사의 뜻도 나타냈다. 그리고요. 인종성, 성소수자 구분 없이 무지개처럼 모든 색이 합쳐야 한다. 최근에 미국 사항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이기도 합니다.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수상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소감을 발표하는 모습까지 보겠습니다. The Oscar goes to Jung Yoon. Mr. Brad Pitt, finally. Nice to meet you. Where were you while we were filming in Tulsa? It's very honored to meet you. As you know, I'm from Korea, and actually my name is Jung Yoon, and most of European people call me Young, and some of them call me Yujung. But tonight, you are all forgiven. I just watched the television. It is an Oscar event on the television, just watching like a television program for us. But me being here by myself, I cannot believe I'm here. Thank you for the wonderful Minari family. Stephen, Isaac, Yeri, and Noel, Allen. We became a family. And most of all, above all, Lee Isaac Chung. Without him, I couldn't be here tonight. He was our captain and my director. So thanks to you, tremendous thanks to you. Tonight I'm here is just, I have just a little bit luck, I think. Maybe I'm luckier than you. But anyway, thank you so much. And I'd like to thank to my two boys who made me go out and work. So, beloved son, All and Noel, this is the result because mommy worked so hard. And thank you very much. Tremendous thank you for everybody. Thank you. 사실 외국 배우가 모국어도 아닌 말을 쓰면서 그 현지 배우들 그리고 관계자들에게 얘기 들었을 때 저렇게 웃음을 자내기는 지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굉장히 차분한 얘기를 통해서 영어로 쓰면서 저렇게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드는 그런 장면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수상을 한 뒤에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브래드 피트에게 어떤 냄새 났나? 무례한 질문에 난 개가 아니다? 그건
브래드 피트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그 무대에서 봤잖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기자로부터, 현지 기자로부터. 무슨 냄새, 뭐 스멜 라이크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아주 재치 있게 넘겼다는 거예요. 또 빛난 뭐 윤여정 어롱이다. 날카로운 농담으로 응대해. 뭐 그다음에 방금 들으셨습니다. 뭐 외국인들 특히 이제 서양인들이 이 동양인들 이름 발음을 잘 못하죠. 그래서 그거를 살짝 재치 있게 표현을 했다. 그거를 뭐 좌중에 폭소를 자아냈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럼요. 뭐 이런 내용과 이 기사와 관련된 영상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I didn't smell him. I'm not dog. I didn't smell him. No. So I've been watching him. He was a movie star for me. So I couldn't believe. 자, 저런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 또 한국 기자들과 따로 기자회견 자리도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는요. 세상에 일이라는 게 갑자기 펑 나타나는 게 아니다. 차분히 쌓이고 노력함으로써 그리고 나서 성과를 보는 거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까지 좀 했습니다. 자, 장혜찬 평론가. 배우 윤여정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영어로 수상 소감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예. 그전에도 참 재치 있는 수상 소감으로 다른 시상식에서도 화제를 많이 모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 활용 점정이 바로 이 오스카 아카데미 시상식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유머와 겸손 그리고 일침까지 삼박자가 갖춰진 수상 소감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상대에 오르자마자 브래드 피트 드디어 만나게 됐다. 그동안 어디 있었느냐고 물어봤는데 사실 브래드 피트가 이 영화 미나리를 제작한 제작사의 설립자예요.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 영화 제작사 대표인데 왜 그동안 안 보였느냐 보고 싶었다 이렇게 유머러스한 메시지를 던진 거고요. 겸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쟁쟁한 배우들이 많이 노미네이트가 되었습니다. 예. 그중에 이제 대배우인 글렌 클로스를 언급하면서 내가 어떻게 글렌 클로스와 경쟁을 하겠느냐. 그리고 다른 후보들 모두 훌륭하다. 우리는 모두 다른 영화에서 각자의 이 역할을 소화했을 뿐 경쟁한 게 아니라고 했는데 예. 이 말을 하는 순간 카메라가요. 또 다른 헐리우드의 슈퍼스타인 아만다 사이프리드라는 배우를 지금 딱 잡아냅니다. 예. 그런데 이 말에 감동을 받은 듯이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입을 크게 벌리면서 눈을 크게 뜨고 두 손으로 입을 가리는 그 장면이 포착됐거든요. 그 장면이 참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이 동양에서 온 여배우의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다. 모두 각자의 영화에서 역할을 다할 뿐이다. 바로 지금 나오는 장면인데요. 예. 여기에 이 헐리우드의 슈퍼스타들이 감동하는 모습 보면서 이 영어가 아주 뭐 네이티브 스피커 같진 않아도 진심이 다 통하는구나라는 걸 느꼈고 마지막 일침은 이 외국 사람들이 내 이름을 잘 발음 못하는데 오늘은 뭐 좋은 날이니까 다 용서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유머를 던졌는데 예. 이게 유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시아나 동양 사람들에 대해서 이 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배려가 약간 없음을 또 따끔하게 지적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 결과적으로 유머와 겸손, 일침까지 삼박자를 모두 갖춘 완벽에 가까운 수상 소감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굉장히 자신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트가 있는 표현인데요. 저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요. 그런데 저런 모습이 어디 있었습니다. 자, 장우희 변호사. 네. 자, 윤여정 씨. 뭐 국내에서도 사실은요. 젊은 세대보다 더 개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어떤 말입니까? 사실 굉장히 솔직한 입담 그리고 당당한 모습이 이렇게 굉장히 소위 말하는 쿨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윤여정 씨 상당히 좀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예. 본인의 어떤 가정사, 인생사가 많이 알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20대 때 굉장히 화려하게 데뷔를 해서 환혈하는 영화로 그 해에 신인상과 주연상을 동시에 석권하고 하지만 이제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은 이후에 이제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단역부터 시작을 하면서 예. 본인이 또 본인 입으로 내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비호감이었다. 뭐 목소리, 외모에 대한 지적을 그동안 배우로서 굉장히 많이 받아왔다. 하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배우라는 직업을 포기할 수 없었다라고 정말 솔직하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공감을 특히 자아내고 여배우로서는 그렇습니다. 하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정말 솔직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작품을 선택하는 그 안목도 뭐 바람난 가족이랄지 죽여주는 여자랄지 굉장히 그 나이 때 여배우로서는 선택하기 어려운 캐릭터를 선뜻 맡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젊은 층뿐만 아니라 뭐 여러 사람들에게 공감을 자아내고 굉장히 탄성을 자아내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어록이 빛나는 부분도 사실 나도 이 나이가 처음이라서 헤매고 실수하고 많이 모르는 부분이 있다. 마치 내가 엄마가 처음이라 아빠가 처음이라 헤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미숙할 수 있구나. 사람이 이런 부분은 실수할 수 있구나라는 공감을 또 자아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중에게 알리고 자신의 심정이 어땠는지 공감을 자아내게끔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쿨하다. 이게 노인, 할머니의 이미지가 아니라 큰언니, 그리고 내 이웃에 있는 누군가 지인 같은 이미지, 친근한 이미지까지 주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리적인 나이로는 70이 넘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로 봐서는 할머니가 아니고요. 그냥 여성분들에겐 언니, 남성분들에게는 뭐 누나, 큰 누나, 뭐 이런 이미지가 있다는 평가도 받아요, 지금요. 자, 수상 그 장면 그리고 뭐 재치 있는 뭐 어떤 발언, 이야기를 한 모습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자, 지금부터는요. 이 수상이 다른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아시아계 혐오 논란 속 윤여정 오스카를 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굉장한 극단적인 차별인 거죠. 그런 와중에 아시아계 여배우가 오스카에서 수상을 한 겁니다. 이 내용을 좀 다루고 있어요, 제목으로요. 자, 신경민 전 의원님. 미국 사회에 어떻게 좀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윤여정 씨의 물론 장점이 뭐 상당히 돋보이잖아요. 네. 그 솔직 담백한 입담. 예. 이게 말하자면 윤여정 씨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그 입담 중에 뭐 여러 개에 대한 그 세타이어가 있어요. 예. 금방 쭉 보셨다시피 유럽 사회, 미국 사회에 대한 비판도 그렇죠. 많이 하고 약간 비튼 느낌도 있습니다. 약간씩 이렇게 비트는데 예. 그 중에 이제 최근에 이제 우한 코로나라고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혐오가 시작이 돼서 그게 아시아로 가거든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하여튼 동쪽에 있는 건 다 아시아입니다. 그게 중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한테는 한중일도 구분이 잘 안 되고요. 과거에 미국에서 좀 오래 생활을 하셨잖아요. 저는 미국에서 뭐 한 5년 넘게 6년 가까이 예. 일을 하거나 뭐 연수를 하거나 그랬는데 중부 경험도 있고 동부 경험도 있는데요. 예. 동부는 그래도 동부와 서부는 아시아를 각국으로 좀 구분할 줄 알지만 중부나 남부로 가면은 아시아는 그냥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시아는 그게 중국이든 일본이든 동남아시아 간에 그냥 아시아로 보거든요. 그러면서 아시아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고요. 또 영어가 서툴거든요. 예. 그리고 미국 문화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거기서 아시아 사람들이 존중을 받지 못하고요. 우리 교민들 중에서 인식의 차이가 대단히 큰 것 중에 하나는 예. 우리가 스페니쉬를 많이 고용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스페니쉬보다는 우리가 계층적으로 위다고 생각하지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옐로우가 제일 밑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계. 그렇죠. 하여튼 그 옐로우라고 그러고 이게 경멸하는 말로 그런 표현을 쓰면 굉장히 좀 미국 내에서 문제가 되는 표현 네, 아닙니까? 팬케이크라고 부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서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팬케이크와 똑같다. 아시안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시아 혐오 범죄가 요즘에 많이 있는데 사실 그게 요즘에 드러나서 그러지 실제로는 아시아 혐오 범죄로 간주가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심치 않게 있는데 예. 그것이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고 넘어가다가 요즘에는 이제 아시아 혐오 범죄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범주로 하나 자리 잡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 아카데미상도 미국 사람들이 주관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화이트에 아무래도 많은 그 부분이 가죠. 예. 그러다가 이것이 좀 너무나 이상하다라고 그래서 흑인 쪽 그 연기자나 흑인 쪽 감독들에게도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동안은 또 흑인 쪽에 많이 갔는데 예. 요즘 분위기는 이제 아시아도 굉장히 괜찮은 영화들이 많다. 이런 분위기들이 좀 있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 하여튼 우연인지 뭔지 모르지만 한국 영화가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됐고 특히 한국 영화 감독의 영화를 봤느냐라고 묻는 것은 유럽의 지식인이나 미국의 그 영화 좀 한다는 사람들한테는 너 봉준호 알아? 뭐 누구 알아?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가 되는 분위기네요. 그러면 내가 이런 것도 좀 알지라는 거 구로사와 같은 일본 감독만 얘기를 하다가 한국에도 좋은 감독들 배우들 많아 이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이 사회 분위기 또 범죄의 어떤 경향성과 맞물려서 이 아카데미가 아시아 영화 특히 한국 영화에 관심을 보인 증자로도 볼 수 있습니다. 좀 미국 상황, 미국 사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나온 수상 소식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 뭐 아시아계 혐오 논란, 이런 측면으로도 또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어제 오스카 시상식에서 또 한 명의 주목을 받은 사람, 또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바로 여기 사진에 실려 있어요. 클로이 자오라는 이름의 감독입니다. 영화 감독. 여기 보면은요. 아카데미 아시아에서 온 두 여성을 주인공으로 만들었다. 한 명은 윤여정 씨입니다. 그리고 한 명은 바로 이 클로이 자오 감독인데요. 노매드랜드 이 영화가 어제 참 많이 받았죠, 상을요. 그 감독인데요. 아시아 여성으로서 첫 감독상입니다. 윤여정과 함께 변화의 상징으로 꼽힌다는 거죠, 지금요. 이 분위기가. 그런데요. 중국계입니다. 중국 태생이에요. 미국에 살지만. 그렇다면은 통상적으로 중국에서 굉장히 환호를 할 것 같죠? 그런데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 자오 감독 뉴스 실시간 삭제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중국 국민들이 알면 안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이유가 있었겠죠. 자, 그럼요. 먼저 이 자오 감독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re's one that I remember so dearly. It's called The Three Character Classics. And the first phrase goes, 人之初，性本善. People at birth are inherently good. And those 6 letters had such a great impact on me when I was a kid. And I still truly believe them today. Even though sometimes it might seem like the opposite is true, but I have always found goodness in the people I met everywhere I went in the world. 자,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였잖아요. 그리고 중국 태생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굉장한 관심을 보일만 한데요. 여기 좀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날 클로이 자오 감독의 감독이 아카데미 시상식을 휩쓸었지만 중국에선 수상 소식이 검열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웨이보 등 중국에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웨이보 등 자오의 수상 소감 동영상과 기사, 축하 댓글 등이 올라왔지만 실시간으로 삭제가 됐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국영방송사인 CCTV 등도 시상식 소식 자체를 보도하지 않는답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3년에 미국 한 언론과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을 비판했답니다. 뭐라고 비판했냐면 사방에 거짓말이 널려 있는 곳, 뭐 이런 비판을 했는데 이게 뒤늦게 알려진 거예요.
중국이 뭔가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소식이 전달이 안 되고 있답니다. 자, 이기재 교수님. 중국이 뭔가 알리긴 알려야 될 것 같은데 알리면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 건가요?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는요? 그렇죠. 지금 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제 두 여주인공이 이제 탄생을 했는데 예. 윤여정 배우는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크게 환호를 받고 있고 지금 굉장한 환호를 네, 받고 있죠. 중국에서는 이제 클로이 자오는 이제 지금 전혀 이제 알려지고 있지 않거나 오히려 홀대를 받고 있는데 사실 그 올해 2월 달에 이 골든글로브상을 탔을 때는 예. 그때도 이제 작품상하고 감독상을 탔는데 예. 그때는 중국에서는 그게 많이 알려지고 크게 환호를 했습니다. 아, 그때는요? 예, 그때는. 얼마 안 되네요, 네, 그러면. 얼마 안 되죠. 2달 전이었는데 예.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윤여정 배우가 환호를 받듯이 받았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2013년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미국에서 인터뷰를 했던 게 내용이 나왔는데 그거에 보면 중국에서 본인 10대에 살았을 때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근데 본인이 영국 가서 실제 나의 역사를 알게 됐다. 즉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게 됐다라는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게 중국의 체제를 건드는 그러니까 반체제적 발언을 했다라는 것으로 정치적인 해석이 그렇죠. 들어간 거군요. 중국 당국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아카데미 시상식에 대해서도 예. 우리나라는 생중계까지 했지만 지금 중국에서는 전혀 TV에서 다 차단을 했고 심지어 SNS에서 올라오는 글조차도 다 통제를 했다는 건데 예. 결국은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의 정치 체제가 어떻게 보면 국가주의, 전체주의를 지향하다 보니까 예. 문화와 정치를 완전히 일원화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 거라고 보고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문화적으로 영화에서 뭐 예. 정부라든가 국가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들이 다량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표현의 자유 부분에서 이렇게 인정되어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중국은 워낙 철저하게 공산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공산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환대를 못 받고 있는 것 같고 사실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중국의 현재의 한계, 즉 미국이 지금 중국을 계속 인권의 문제로 비판하고 있듯이 중국 체제가 갖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봐서는 사실 이런 그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이렇게 대접받아야 되는 예. 부분이 이렇게 홀대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중국이 문화 강국을 꿈꾸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게 없어야 문화 강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모습도 지금 언론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정치 관련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방송인 김어준 씨 관련 내용이 좀 있어요. 이게 최근 들어서 이 기사가 꽤 많이 나와 있어요.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당이 김어준 지켜줘야 적극 방어 나선 여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죠. 아침 프로그램. 근데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이 야당으로부터 집중적인 어떤 지적 뭐 이런 걸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자, 강성 지지층 영향력을 의식. 추미애 전 법무장관, 우현식 의원 등 두둔하고 있다. 내 편 정치에 갇혔다. 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지 먼저 영상으로 한 가지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김어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어준 이거 정말 황당한 사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언론 탄압이죠. 이명박 박근혜 때 언론 탄압했던 거랑 거의 같은 수법으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나마 그래도 이런 속에서 그 진실을 이야기하는 그런 언론인데 그거는 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언론을 이렇게 지켜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 당이 지켜주지 못하면 언론의 자유랄까 이런 부분 굉장히 후퇴하기 때문에 이건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사실은 방송인을 한 명을 두고 여당 내에서 저렇게까지 어떤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례적이에요, 사실은요.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장혜찬 평론가. 방송인 김어준 씨, 여권에는 어떤 존재입니까?
일단은 김어준 씨가 민주당 내부 친문 강성 당원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과거 낙곰수라는 제목의 예. 팟캐스트를 할 때부터 지금의 이 친문 강성 당원들과 정서적 공감대를 이뤄왔기 때문에 특히나 당권 주자들, 전당대회에 나가서 이 당원들의 표를 받아야 하는 당대표 후보들 입장에서는 김어준 지키기에 나서는 게 강성 당원들이나 권리 당원들에게 호소하는 하나의 방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김어준 씨가 진실을 지킨다는 우원식 의원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게 예. 김어준 씨 주요 발언 중에 미투라던가 우리 사회를 지금 예. 바꾸고 있는 미투 운동이나 또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 등에 대해서 예. 공작의 냄새가 난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배우의 공작이 있다는 것, 무슨 냄새가 난다는 것, 이런 발언까지도 다 진실로 여기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동의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민주당의 김어준 지키기를 하면 할수록 민심과 당심 사이에 괴리가 점점 생기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장면이 전 낯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시절에 예. 소위 말하는 극우 강성 유튜버들을 아주 극진히 대접했었거든요. 심지어 일부 극우 유튜브 채널에는 예. 이 기자 출입증까지 달아줘서 국회 출입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줬었어요. 그때의 모습과 지금 민주당이 김어준 씨 방송을 지키는 모습이 상당 부분 겹치는데요. 예. 그때도 자유한국당 내부적으로는 강성 친박 당원들이나 강성 보수 당원들 마음 사로잡는 데는 그게 효과적이었죠. 하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총선에서 중도층 무당층이 돌아서면서 심판을 당했잖아요. 예. 그 이후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체제에서는 소위 극우 유튜버들과 완전히 당이 인연을 끊었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 회초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듣기보다는 이 당심의 지지를 받는 강성 당원들이 좋아하는 김어준 방송 지키기에 국회의원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매달리고 있는 이런 모습, 가면 갈수록 민심과 당심 사이의 격차가 커지는 것은 아닌가. 예.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 돌아보고 쓴소리를 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신경민 전 의원님. 방송인 김어준 씨는 민주당의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최근 상황이 좀 민주당에는 부담입니까? 아니면 이거 뭐 별다른 문제가 없이 그냥 지나갈 정도의 문제로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민주당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크다. 민주당 의원들하고도 굉장히 소통이 잘 되거나 친하게 지내는 예.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예. 이제 언론이라는 것이 참 어렵죠. 언론이라는 것이 물론 언론인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 또 정치적 생각을 가진 거기 때문에 호오가 물론 갈리지만 언론인으로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때 가차 없이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이제 언론인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김어준 씨는 예. 언론인이라기보다는 민주당에 굉장히 친한, 그리고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하고 굉장히 친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가깝다. 네, 가깝고 실제로 정치적 영향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예. 이 김어준과의 교류, 김어준과의 소통에 신경을 쓰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김어준 씨가 방송인으로서 본인이 언론인으로서 제대로 위치를 잡으려면 예. 똑같은 잣대를 민주당과 국민의힘당, 국민의당 그리고 어떤 정치 세력이든지 간에 예. 그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지 간에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점에서는 그 잣대에 맞는 잣대를 갖고 있느냐라는 예. 것이 지금 화두로 되고 지금 현재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영향력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영향력이라는 거는 민주당 당원들의 표심에 대한 영향력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주당원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죠. 예. 그래서 그것이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영향을 주고요. 그것이 서로 지금 그 상호 연관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이 야당에서 굉장히 좀 공세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런 갈등 상황이 민주당 입장에서 좀 부담인가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것이 장기적으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김어준 씨의 한때 열광을 하다가 지금 몇 년을 지내면서 자 그럼 그 잣대가 조금 눈금이 이상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중도층에 나쁘게 영향을 줄 경우에는 예. 부담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뭐 이런 기사가 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우현식 의원의 이야기는 영상으로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앞서 여기 보면 추미애 전 법무장관도 이름이 여기 적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두둔한 인사 중에 한 명으로 여기서 거론이 되고 있어요. 자, 다음은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추미애 외눈 국어사전에 있다. 이상민 의원 옹고집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뭐가? 뭐 국어사전 그리고 약간 뭐 또 이런 표현에 대한 거예요. 추미애 전 장관 외눈이라고 그러니까 며칠 됐죠 벌써 SNS상에 김어준 씨와 관련된 내용의 글, 그러니까 두둔하는 취지의 글이죠. 그걸 하면서 외눈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자 이게 약간 비하 발언이다. 뭐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러자 다시 반박을 합니다. 장애인 비하 아니다. 연일 설전이다. 그리고 뭐 지금 사과해야 뭐 이런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이 좀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화면으로 좀 정리 좀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지난 23일 먼저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SNS상에 이렇게 올려요. 자유로운 편집권을 누리지 못하고 외눈으로 보도하는 언론들이 시민 외에 눈치 볼 필요가 없이 양눈으로 보도하는 요 프로그램이죠. 이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이 얘기를 하면서 이걸 타박하는 것은 잘못이다. 양눈과 외눈으로 비교를 한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김어준 씨를 두둔하는 이런 표현이었죠. 다음입니다. 그러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눈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거 잘못한 것이 틀림없는 만큼 시정하고 사과해야 된다. 이거는 이렇게도 지적을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자 추미애 전 장관이 이거 장애인 비하 발언 아니다. 국어사전에 있는 표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다시 이상민 의원이 옹고집일 뿐입니다. 이거 사과하세요. 뭐 이렇게 또 반응이 나온 겁니다. 지금 뭐 이렇게 전개가 됐습니다. 갑자기요. 김어준 씨 관련된 내용을 하다가 약간 뭐 비하 발언 이렇게 또 뭔가 이렇게 이게 가지가 또 뻗어 나갔어요. 지금요. 이 상황입니다. 요 얘기요. 일단 이기재 교수님. 이게 두둔을 하려다가 논란이 된 셈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사실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뉴스공장 출연해서 이제 김어준 를 띄우려고 한 건데 사실 그 말 자체도 공감대가 안 되죠. 왜냐하면 뉴스공장이 공정 보도를 하고 있고 다른 방송들이 편파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취지의 설명을 좀 했어요. 그걸 동의하기가 사실 어려운 내용인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정 보도, 편파 보도 이렇게 얘기했으면 될 일을 양눈, 외눈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해서 쓴 게 논란이 이제 됐어요. 오히려 이제 다른 측면이 부각되고 있는 건데 사실 보면은 과거에 이제 속담이나 우리 격언 이런 것들을 보면 신체와 관련된 이렇게 연결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벙어리, 그런 게 많이 이런 일이 많이 사실은 있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많이 썼던 거죠. 근데 지금은 워낙 그런 거로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옛날에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용어들, 그래서 성 비하를 한다든가 혹은 성에 대해서 희롱을 한다든가 이런 용어들도 진짜 불편 없이 막 썼던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사회가 선진화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됐고 그것에 대해 지적하면서 지금까지 많이 개선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정치인들은 말 한마디에 대해서도 훨씬 더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 마음을 다 헤아려서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말 실수는 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과거에 이거는 또 추미애 장관만이 아니라 역대 여야의 정치인들이 습관적으로 썼던 말들 때문에 실수들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바로바로 사과하고 했거든요. 근데 추미애 장관은 유독 또 자기 고집을 세우면서 잘못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국어사전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어사전에 없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국어사전에 훨씬 더 심한 욕설도 국어사전에는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언제 어디서 누가 그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듣는 사람으로부터 이게 문제가 되고
비하로 느끼면 그에 대해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같은 당의 의원으로부터 옹고집이라는 또 비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예. 빨리 신속하게 사과하고 예. 털을 털면서 가는 게 예. 정치인의 기본적인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어준 씨와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다양한 시각이 있고 다양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고요. 근데 뭐 그런 얘기들이 하는 와중에 지금 어떤 표현을 두고 오히려 논란이 됐거든요. 지금요. 장우민 변호사. 네. 실제 이 외눈 표현, 뭐 이게 대표적으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논란이 된 거예요, 지금. 이곳에 대해서 뭐 불쾌감을 느꼈다 이렇게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어떤 법적으로 이런 게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 표현을 어떤 맥락에서 썼는지 외눈 언론, 양눈 언론 해서 외눈이란 부분을 상당히 이제 안 좋은 뉘앙스로 부정적으로 쓴 것 같아요. 예, 부정적으로 쓴 부분이 있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보면 그 입법의 취지는 아마 추미애 장관은 내가 이 단어를 사용한 데 있어서 장애인을 비하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그 맥락을 좀 한번 봐달라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사실상 본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차별이 아닌 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희롱, 성차별, 장애인 차별 등등도 모두 그 차별금지를 이제 입법화하는 그 기본법의 취지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불쾌하고 차별로 인지했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장애인 관련 단체들에서도 이 부분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위반 소지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촉구하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최소한 이게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뭐 유감입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본인은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의 이제 입장을 나오니까 다시 또 그거에 대한 또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좀 갈래를 좀 뻗은 겁니다. 지금 이 논란은. 지금. 자, 다음은 차기 검찰총장과 관련된 내용이 오늘 좀 기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아직 뭐 결정이 된 건 아니고요. 진행 중이에요. 피의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죠.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다. 10여 명 후보의 뭐 조남관, 한동훈 등등 그동안 언론에 많이 거론됐던 이름들이죠. 뭐 같이 올랐다는 거예요. 추천위원회는 29일 최종 후보 3에서 4명 정도 추릴 듯하다. 그렇다면 전 법무장관에게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법무장관이 정치검찰 탈피, 문재인 대통령의 염원이다. 뭐 어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서서 검찰총장이 어떻게 보면 뭐 자격 뭐 이런 거와 관련돼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거에 약간 어떤 논란처럼 좀 비춰졌는데 그 이후에 또 그거에 대한 설명을 또 어제 따로 했습니다. 자, 그럼요. 이 기사와 관련된 영상이기도 하고요. 이틀에 걸쳐서, 이틀이 아니라 지난주에 있었던 발언 그리고 어제 있었던 발언인데요. 묶어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검찰총장은 대통령님이 임명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검찰이라는 기관을 이끌 수장을 임명하시는 거기 때문에 역시 대통령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겠죠. 일부 언론이 지적하는 점에 대해서 아주 유념하겠습니다. 그 정치검찰의 탈피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오랜 수건이었습니다. 자, 장우기 변호사. 네. 이제 법조인이시니까요. 일단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10명이 넘는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일단 이렇게 많이 후보군에 오르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고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네, 사실 12명이 최종 이제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예. 이게 자격 요건은 상당히 좀 완화돼 있습니다. 15년 이상의 법조인 경력이 있으면 그 대상에는 포함이 될 수 있고 예. 또 이제 검찰총장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 내부 인사를 탈피해서 국민청거제를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이 사람이 검찰총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일단 청거를 하고 의견을 받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의견을 받은 뒤에 당연히 당사자에게 통보를 해서 뭐 자질 검증에 들어가도 괜찮겠느냐라고 해서 동의를 하면 이 최종적인 후보 명단에 오르게 되는 그러면 거고요. 이 10여 명은 동의를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검찰총장의 뜻이 있다라는 뜻을 일단 내비친 사람들로 구성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내일 모레 이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소집이 되는데 이 자리에서는 일단 미리 관련 인사자료는 배포가 됐다라고 하고요. 3명 이상은
명을 최소한 추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후보군을 더 축약을 하게 된 이후에 예. 이걸 법무부 장관에게 올리면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한 명을 낙점해서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 장관의 뜻이 반영된다기보다는 그 한 예. 명을 낙점하는 과정 중에는 당연히 청와대와의 어떤 의견 교류를 통해서 그 한 그렇겠죠. 명을 뽑게 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국민 청구를 받아서 그리고 그 청구받은 인물 중에서 본인이 동의를 하면 일단 여기 명단에 올라가는 거군요. 그렇다면 여기 이름이 거론된 분들은 동의를 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손을 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 장희찬 평론가. 자, 이 기사가 오늘 꽤 많은 신문에 좀 실려 있는데 특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주목하는 기사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 지검장이 주목받는 거는 그동안 여권 편향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지금은 피의자 신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야권에서 바라보기에는 예. 여권에 불리한 사건은 이성윤 지검장한테 가기만 하면 수사가 막히고 예. 반대로 야권에 불리할 수 있는 사건은 이성윤 지검장 통해서 빨리 처리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권 편향적이라는 시각은 야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지금요. 네, 그게.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예.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정치적 논란이야 사실 바라보는 입장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문제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현재 피의자 신분이라는 겁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때 이 수사를 하지 마라.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져서 소환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4차례나 수원지검에 소환을 거부하다가 뒤늦게 출석을 했었죠. 예. 그리고 공수처에서 수사를 한번 받았는데 이때 김진우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이용해서 공수처에 기록을 남기지 않고 들어간 것 등이 황제 조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문제는 그때 김진우 처장 만나러 갈 때 이성윤 지검장이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니라 예. 한 변호사가 운전하는 외제 차량을 타고 갔어요. 그런데 그 변호사가 알고 보니 지난 2000년대에 이제 이성윤 지검장과 같은 지청에서 근무했던 인연이 있는데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굵직한 사건들을 다수 수임하고 있는 변호사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에 제공하는 차량을 타고 운전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 이거 이해 충돌 아니겠느냐. 이거 좀 오해를 받을 사항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 것이죠.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외에 이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별도로 또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요. 그렇게 되면 만에 하나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된다면 예. 일선 검찰청의 다른 검사들이 나도 우리 검찰청 사건 하고 있는 변호사들한테 차량이나 운전 서비스 제공받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기가 쉽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굳이 다른 후보들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처럼 많은 논란이 있는 피의자 신분의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승격시켜야 하는 것인가. 예. 여기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신경미 전 의원님. 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전적으로 그건 대통령 마음에 달려 있다고 봐야죠. 되게 하여튼 법적 절차는 아까 정 예. 변호사가 쭉 설명을 했는데 예. 그건 이제 법적 절차고요. 실제로는 대통령의 테이블 위에 예. 3사람 정도의 이름이 되게 올라갑니다. 복수로. 물론 1, 2, 3등 순서를 밝혀서 적어서 올라가지만 순위는 네, 있지만. 순위는 있지만 그 순위는 뭐 절대 중요하지 않고요. 예. 그 중에서 대통령이 이제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게 역대 검찰총장이 되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됐고 윤석열 총장이 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은 기수가 맞지 않죠. 나이는 충분한데. 예. 그런데 대통령의 뜻에 따라 윤석열 총장이 그 3인에 들어갔고 예. 거기서 낙점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과연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박범계 장관도 아니고요. 대통령의 결국은 판단이라는 대통령의 판단이고 이성윤 지검장이 어디에 있냐고 묻는 것 자체가 예.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예. 박범계 장관은 원론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이성윤 지검장이 만약에 3사람 그 리스트 속에 들어가고 예. 대통령이 낙점을 하게 된다면 이건 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의 그 최근에 벌어졌던 일들로 봐서는 예. 이성윤 지검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전국의 기로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상 고도의 정치적 판단 그리고 정치적인 파장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네요, 지금요. 야권이 또 엄청나게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야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인사청문회까지 가는데도 힘들 거고요.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소란하다고 봐야죠. 예, 그런데 사실 제가 최근에 만난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은 예. 이제 사석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예. 이성윤 지검장 임명되면 우린 나쁠 게 없다. 아, 정치적으로? 네, 왜냐하면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이 뭐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 이런 게 아니라 민생이 중요하다는 예. 얘기를 심판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여전히 본인들만의 검찰개혁을 고집한다는 하나의 증거가 이성윤 지검장의 검찰총장 임명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야권에서도 이성윤 지검장 임명 가능성을 조금 낮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 결과 때문에요. 예. 만약 선거 결과가 달랐다면 임명됐을 거라고 관측들을 합니다만 예. 그런데 이 와중에 정말 이성윤 지검장 임명이라는 강수를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둔다면 예. 이게 대선을 앞둔 야권 입장에서는 1년 내내 공격할 수 있는 호재가 하나 생기는 것 아니겠느냐. 내심은 이게 꼭 나쁜 카드는 아닐 수 있다고 관측하는 야권 정치인들도 많았습니다. 참 검찰총장 인선이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결정이 된 다음에 뭐 임명이 되고 누가 내정이 되면 그때부터 얘기했는데 지금은 내정이 뭐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지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다음은 여당의 대선 경쟁 상황입니다. 기사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이재명만 때리는 미스터 스마일 정세균. 여당의 대선 주자.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는 1위를 달리고 있죠. 지지율 1위입니다. 굉장히 앞서고 있어요. 그리고 정세균 정치인은 좀 뒤늦게 출발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아직 지지율이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명만 때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때리는지 여기 또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백신 관련해서 뭐 한마디로 말해서 잘 몰라서 그런다 이 취지를 얘기를 합니다. 강력 비판을 했다. 정세균 전 총리가 러시아 백신 도입 주장하는 이재명 지사를 강력 비판했다. 지지율 1위 후보를 공격하며 존재감을 과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요. 정세균 전 총리가 이재명 지사에 관해서 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별도의 어떤 그 백신 수급을 이야기한 거나 이런 것들은 단계적으로 접근해 왔던 정부의 행보를 제대로 읽지 못한 성급한 주장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당연하죠. 원래 그분이 중대본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네. 중대본에 참석을 하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백신 상황이 어떤지 접종 계획은 뭔지 다 알게 됩니다. 네. 그 내용을 잘 알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기 어려울 텐데 네. 그분이 그 중대본 회의에 잘 안 나오셨던 것 같아요. 화이자 2천만 명분 추가 개혁에 성공을 했으면 더 이상 뭐 예. 러시아 스푸트니크를 도입한 해 만에 이런 논란은 이제 다 그러니까 종결돼도 된다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하죠. 지금 저는 사실은 혹시라도 이게 좀 후반기에 너무 과도하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뭐 그런 걱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기재 교수님, 물론 뭐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걸 거예요. 그렇지만 최근 들어보면 언론 인터뷰마다 질문을 받을 때마다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비판, 지적의 수위가 좀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재명 때리기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세균 후보가 늦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예. 지금 사실 앞단에는 이재명 지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낙연 총리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추격자 입장에서는 사실 뭐 4등이 3등을 겨루고 또 3등이 2등 겨눈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상품 마케팅이나 정치 마케팅은 비슷한 원리인데 결국은 1위를 쳐야 되거든요. 1위를 공격해야 본인이 같이 어떤 인지도도 올라가고 자신의 메시지가 통용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데 공격 포인트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뭐냐면 불안한 후보라는 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네, 불안한 후보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여당 내 주자 그다음에 야당 주자도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를 굉장히 불안한 캐릭터의
인물로 만들어내길 가능성이 높고 그 작업들의 일환으로 사실 이번에 스푸트니크 V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는 이제 유치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 굉장히 비협조적이고 왜냐하면 중대본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고 상황을 알면 이러지 얘기 안 했을 텐데 즉 비협조적인 안 온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독불 장군 자기 그 캐릭터만 살리는 사람. 예를 들어 이번에 또다시 이제 재산 비례 벌금제 또 들고 나오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슈 파이팅에는 굉장히 능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이지 않고 불안하다 이런 이제 캐릭터를 이제 더 씌우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공격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러시아 백신 문제 그리고 뭐 백신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이걸 너무 좀 정치화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 얘기합니다. 야당을 향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떻게 들으면 또 여권 내부를 향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와 형편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것 없이 우리의 형편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4월 말까지 300만 명, 상반기 중으로 1,200만 명 또는 그 이상의 접종이 시행될지 여부는 조금만 지켜보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정부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단계에서는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하여 백신 수급과 접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대통령께서 뭐 부추기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앞서서 정세균 전 총리는 러시아 백신 관련돼서 이재명 정지사를 지적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 어떻게 보면 뭐 대선을 향한 전략이라도 할 수 전략 전술 뭐 이렇게 꼽힐 수 있는데 네. 이것이 통할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정세균 총리의 전략으로서는 매우 당연한 거고요. 이것이 통할지 안 통할지는 사실은 여론조사를 한번 좀 돌려봐야 알 것 같습니다. 누구도 잘 모르겠는데 예. 이 스푸트닉 백신 관련해서는 예. 아주 미묘한 기류가 여권 내에 돋보이는 게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 지사가 스푸트닉 얘기를 했을 때 예. 사실 이미 파이자 백신 도입은 결정 단계에 와 있었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발표하기 전이니까 이미 진행이 많이 직전이거든요. 발표만 났고 여권 내부에서는 뭔가 좀 좋은 소식이 있다. 굿뉴스가 곧 임박해 있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었는데 예. 갑자기 불쑥 이 지사 쪽에서 스푸트닉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문 대통령의 반응이 뜻밖이에요.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 이 지사의 얘기를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만하지 않나라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렇죠. 그런 지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건 또 뭐냐라는 건데. 뭡니까 이 상황? 이것이 조금 미묘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 얘기를 들었을 때는 예. 문 대통령이 이 지사에게 뭐 힘을 실어주자는 건가라는 해석이 있었는데 예.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 지사가 이걸로 별로 그렇게 좋은 점수를 따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문 대통령의 의중에서는 진짜 뭐가 진심인가라는 거죠. 문 대통령의 판단으로는 이 지사의 얘기가 지금 상황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세균 총리에게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모두 상황이 이렇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에는 다른 이름도 등장합니다. 대권 존재감 키우는 정세균, 이재명, 뭐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얘기는 들어봤어요. 근데 윤석열에게도 연일 견제구다. 여기는 야권 대선주자 1위잖아요, 지금요. 각각의 여야 대선주자 1위에 향한 견제구 발언이 있다. 자, 그럼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결국은 대선까지 나올 거라고 전망하세요?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뭐 그게 강적은 아니라고 보죠.
자, 장혜찬 평론가. 정세균 전 총리에 재직했던 시절 아무래도 뭐 자리 때문에 조심스럽겠죠. 나온 이후에는 약간 이렇게 견제구, 뭐 누구에 대한 어떤 과감한 비판 이게 좀 많이 있어요 요즘에. 네, 사실 예전에 국회 의장할 때도 그렇고 의정 생활할 때도 상당히 무난하고 모나지 않은 인물이라는 평가가 많았잖아요.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뭐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나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나 날카로운 메시지들이 연일 던지고 있는데 예. 아마 시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시간. 정세균 총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요. 더불어민주당 현재의 당원을 보면 오는 9월에 이 대선 주자를 선발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사실상 한 6월이나 7월 즈음에는 어느 정도 지지율을 올려야만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일단 1차 과제는 이낙연 전 대표에게 가 있던 친문 진영의 지지를 자신이 완전히 흡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도 지사지만 지금 친문 진영의 지지가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존재감을 빨리 나타내기 위해서 다소 날카로운 메시지를 던지면서 과거와는 다른 이 매운맛 정세균 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세균 전 총리 본인께서는 그런 거 아니라고 해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론들은 뭔가 선명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030 세대와 관련된 기사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기사 많이 나와요. 군 가산점, 코인 과세 유예, 임금 개혁까지. 여당 2030 달래기 카드인데 여기 이 기사는요. 막 던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막 던진다고요, 지금. 막 던진다는 거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막 던진다는 뜻이 되잖아요. 이 남자를 향한 담론, 분노에만 호소하는 거 아닙니까? 실효성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남자 마음 돌려라. 여당 내에서 군 가산점 부활 추진. 이거 없앴다가 또 다시 또 부활한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20대 남성을 겨냥한 거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군대 간 거 벼슬 맞다. 그러니까 대우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 장혜찬 평론가하고 장유미 변호사 두 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장혜찬 평론가는 이 모습 어떻게 평가하세요? 통합니까, 이거? 일단은 회초리 맞았잖아요. 예. 근데 회초리 특히 세게 때린 계층이 20대 남자인 걸로 사전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반성문 쓰는 건 전 당연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이 움직임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20대 남자가 민주당을 지금 많이 지지하지 않고 있는데 예. 지지하게끔 하는 정책을 만드는 건 정당의 당연한 의무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설익은 정책들이 준비 없이 막 나오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우리가 임대차 3법 예. 여러 가지 심사 과정이나 논의 과정 생략하고 추진했다가 전월세난 올라오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역풍을 맞았다는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이 20대 남자를 겨냥한 정책들 중에서도요. 너무 준비 없이 공론화 과정이나 후에 뭐 부작용이 어떨지 후유증이 어떨지 이러한 이 준비 과정, 수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막 입법하고 추진했다가는 오히려 역풍이 불어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임대차 3법의 전례를 떠올리면서 무조건 법안부터 내지르고 보는 게 아니라 일단 20대 남자들을 국회로 최대한 많이 불러서 예. 이야기를 듣는 그 단계부터 밟아 나가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 앞서서 조선일보 기사 다시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 뭐 이제 여러 가지 지적을 좀 했어요. 여기 보면 뭐 미 군 복무자 뭐 우대가 위원이라면 뭐 개헌이라도 해서 뭐 주자 뭐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일부에서는 남녀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장유미 변호사. 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남자 달래기예요, 이게. 네. 그렇다면은 이 여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대 여성분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논의가 4.7 재보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굉장히 좀 공학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언론이 진단했듯이 여러 이슈들을 막 던지고 있는데 이를테면 군 가산점제, 만장일치로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뭐 개헌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예. 사실상 이 개헌, 헌법에 군가산점제가 뭐 위헌이다라는 조항이 있는 게 아닙니다. 조문이 있는 게 아니고 예. 모든 국민은 성, 뭐 종교 등의 사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대원칙이 존재하고 예. 군가산점제는 이런 헌법 원칙에 반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개헌을 하겠다는 건지. 해석을 통해서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는요. 법을 평가하고 진단한 건데 위헌이라도 하겠다? 이거는 아예 사실 헌법에다 뭘 집어넣자는 뜻일까요, 그러면은요? 그래서 사실상 국민을
사실상 기만하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이건 여성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남녀 모두 공히 한 방향으로 온당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정책들을 그야말로 이 남자라는 표심을 잡기 위해서 막 던지고 고민 없이 숙고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20대 남성, 이 남자에게 뭔가 혜택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 많거든요. 부담을 덜어주겠다. 그렇다면은 누군가의 혜택을 준다는 거는요.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누군가에게는 박탈감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꼼꼼하게 생각하고 얘기한 거 맞습니까? 라고 기사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지금. 자,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뭐 소개만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국제 소식이거든요. 나라박 소식을 좀 볼게요. 지금 인도 상황 심상치 않다는 소식 좀 전해드렸는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코로나 지역 인도 돕는다고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백신 지원은 쏙 뺐다. 백신이 급한 거 아닐까요? 다른 건 도와줄 수 있는데 백신은 아니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그러자 앙숙 인도에 손 내민 중국 쿼드 흔들기. 인도는요. 우리는 많이 도울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인도에 손을 내밉니다. 그렇다면은 반중 4개국 중에 인도가 들어가요. 이거 쿼드인데 이 쿼드 흔들기 나서는 거 아니냐. 중국이 또 뭔가를 파고들고 있다. 기사가 이렇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인도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모습인 겁니다. 자, 아침에 매일 경제 많은 주제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